70대 할아버지가 조폭한테 뺨을 맞고 있었습니다. 가을, 북한산 등산로. 조폭 5명이 등산객들을 막아서며 통행료를 뜯어내고 있었어요. 여기 우리 구역. 5만 원 내든가. 시계 벗어. 등산객들이 겁에 질려 지갑을 꺼내는데 지팡이 짚고 절뚝이는 할아버지가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젊은 친구들, 산은 모두의 것이네. 조폭이 비웃으며 할아버지 어깨를 밀쳤어요. 조폭 리더가 다가와 할아버지 뺨을 툭 쳤습니다. 할배, 저 낡은 목걸이나 벗어. 할아버지 목에 걸린 군번줄을 가리켰죠. 할아버지는 군번줄을 꽉 쥐고 눈을 감았습니다. 심호흡, 그리고 천천히 눈을 떴어요. 지금 멈추면 다들 무사할 걸세. 조폭들이 폭소를 터뜨렸습니다. 조폭 부하가 주먹을 쥐고 할아버지를 밀치려 손을 뻗었죠. 그 순간 할아버지 손이 번개처럼 움직였습니다. 2025년 가을, 북한산 등산로는 온통 붉게 물든 단풍으로 뒤덮여 있었어요. 햇살이 나뭇잎 사이로 쏟아지면서 마치 자연이 만든 붉은 카펫 같았죠. 등산객들은 저마다 카메라를 꺼내들고 이 아름다운 풍경을 담기 바빴답니다. 그런데 그 평화로운 등산로 한가운데 한 할아버지가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오르고 계셨어요. 강태산. 올해 70이 넘은 이 할아버지는 오른쪽 다리를 약간 절뚝이며 걸었지만 표정만큼은 참 온화했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본 젊은 등산객 한 명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다가왔어요. 할아버님, 괜찮으세요? 다리가 많이 불편해 보이시는데. 강태산은 그 젊은이를 보며 부드럽게 웃었습니다. 하하, 괜찮네. 늙으면 다들 이래. 자네도 나중에 알게 될 거야. 젊은 등산객이 안심한 듯 고개를 끄덕이며 앞서가자 강태산은 잠시 걸음을 멈추고 배낭 지퍼를 열었어요. 물병을 꺼내는 순간 배낭 안쪽에서 뭔가 낡은 물건이 살짝 보였답니다. 군번줄이었어요. 세월의 흔적이 가득한 그 낡은 군번줄이 햇빛에 잠깐 반짝였죠. 하지만 강태산은 재빨리 물병만 꺼내고 배낭을 다시 닫았습니다. 그리고는 천천히 다시 걷기 시작했어요. 정상을 바라보는 강태산의 눈빛이 순간 멀어지더니 그는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여기도 참 많이 변했구나. 그 말투에는 뭔가 묘한 감정이 섞여 있었어요. 그리고 그 순간 강태산의 온화했던 눈빛이 순간적으로 날카롭게 변했답니다. 마치 잠들어 있던 무언가가 깨어나는 것처럼요. 하지만 그것도 잠깐 다시 평범한 할아버지의 온화한 얼굴로 돌아왔죠. 강태산이 천천히 걸음을 옮기는데 갑자기 앞쪽에서 누군가의 거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야, 이 새끼야. 지나가려면 통행료 내야지. 어이, 아저씨, 못 들었어? 돈 내놓으라고. 등산로 위쪽에서 들려오는 소리였습니다. 욕설과 협박이 섞인 그 목소리는 평화로운 등산로의 분위기를 순식간에 무너뜨렸어요. 강태산은 그 자리에서 걸음을 멈췄습니다. 지팡이를 짚은 채 고개를 살짝 들어 소리가 들려오는 쪽을 바라봤죠. 그의 귀가 소리를 향해 기울여졌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였어요. 여자의 날카로운 비명이 등산로를 가르며 울려 퍼졌답니다. 살려주세요. 그런데 바로 그 순간 등산로 한가운데를 막고선 5명의 남자들이 나타났어요. 선두에 선 남자는 30대 중반쯤 돼 보이는데 목과 팔뚝 가득 용문신이 새겨져 있었죠. 바로 명동파 조직원 최철호였습니다. 뒤에 선 부하들도 하나같이 험악한 인상에 팔짱을 낀 채 등산로를 완전히 틀어막고 있었어요. 앞서가던 등산객 부부가 그 모습을 보고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남편은 아내를 뒤로 살짝 숨기며 경계하는 눈빛으로 조폭들을 바라봤죠. 최철호가 씩 웃으며 입을 열었어요. 여기 우리 구역이야. 통행료 5만 원 내고 지나가. 이게 무슨 소리에? 여긴 공공 등산로인데.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옆에 서 있던 부하 하나가 거칠게 남편의 가슴팍을 밀쳤습니다. 말이 많네. 남편은 뒤로 비틀거리며 바닥에 엉덩방아를 떼쓸 뻔했어요. 여보, 으악. 아내가 놀라 비명을 지르며 남편을 붙잡았습니다. 최철호는 그 모습을 보며 비웃음을 터뜨렸어요. 크크, 돈 내기 싫으면 그 시계나 벗어. 꽤 괜찮아 보이던데? 부하들이 킥킥거리며 등산객 부부를 애워쌌습니다. 겁에 질린 부부는
떨리는 손으로 지갑을 꺼내기 시작했어요. 그때였습니다. 톡, 톡, 톡. 규칙적인 지팡이 소리가 뒤에서 들려왔어요. 최철호와 부하들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등산로 아래쪽에서 한 노인이 천천히, 아주 천천히 걸어 올라오고 있었죠. 회색 등산복에 낡은 모자를 눌러쓴 채 지팡이를 짚으며 한 걸음 한 걸음 다가오는 모습이었어요. 바로 강태산이었습니다. 최철호와 부하들은 그 노인을 물끄러미 바라봤습니다. 그때였어요. 등산로 한쪽에서 조용히 지켜보던 강태산이 천천히 앞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지팡이를 짚은 노인의 모습이었지만 그의 눈빛만큼은 흔들림이 없었어요. 젊은 친구들, 산은 모두의 것이네. 목소리에는 떨림 하나 없이 마치 손자에게 이야기하듯 차분하고 부드러웠죠. 하지만 최철호는 그 말을 듣자마자 비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할배 뭐야? 갑자기 튀어나와서 꼰대질이야? 부하 일이 강태산에게 다가가더니 거칠게 어깨를 밀쳤어요. 휘청, 강태산의 몸이 뒤로 밀려났습니다. 하지만 노인은 지팡이로 재빠르게 중심을 잡으며 넘어지지 않았죠. 최철호가 씩 웃으며 강태산에게 바짝 다가왔습니다. 할배, 여긴 경찰 없어. 우리가 법이지. 알겠어? 강태산은 깊게 숨을 한번 들이쉬었습니다. 그리고는 여전히 흔들림 없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산은 급하게 오르는 게 아니야. 서두르면 뭐? 할배 지금 나한테 설교하냐? 부하들이 킥킥 웃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최철호 옆에 있던 부하 하나가 강태산에게 다가왔어요. 할배! 지팡이나 줘봐. 그거 들고 있으니까 더 위험해 보이잖아. 강태산이 뭔가 말하려는 순간 부하가 지팡이를 확 낚아챘습니다. 그리고는 그걸 멀리, 아주 멀리 던져버렸죠. 지팡이는 공중에서 빙글빙글 돌더니 등산로 옆바위에 부딪혔고 그대로 아래로 굴러떨어졌어요. 강태산의 몸이 순간 휘청였습니다. 균형을 잃은 그는 급히 옆바위에 손을 짚었어요. 날카로운 돌 모서리가 그의 손바닥을 깊게 베었고 순식간에 선홍빛 피가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피는 손가락 사이로 뚝뚝 떨어져 바닥에 작은 웅덩이를 만들었죠. 최철호가 그 모습을 보고는 비웃듯 말했어요. 할배, 괜히 버티지 말고 돈 5만 원만 내면 깨끗하게 끝나는 거야. 그럼 우리도 할배 안 괴롭히고 조용히 갈 테니까. 강태산은 천천히 피 묻은 손을 바지에 닦았습니다. 그리고는 바위를 짚고 조심스럽게 몸을 일으켰어요. 하지만 그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아까까지 온화하고 부드럽던 그 눈에서 차가운 무언가가 스멀스멀 올라오기 시작했죠. 마치 얼음장 같은 아주 깊고 날카로운 시선이었어요. 손바닥에 상처를 내려다보던 강태산의 시선이 천천히 최철호에게로 향했습니다. 그의 손바닥에는 오래된 흉터들이 여러 개 보였어요. 세월이 만든 흔적들, 그리고 그 위에 새로 생긴 상처. 강태산이 낮고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말하겠네. 최철호는 눈을 부라리며 한 발짝 다가섰어요. 뭐? 협박하냐, 이 늙은이가? 최철호는 강태산 앞으로 성큼성큼 걸어갔어요. 그리고는 주저없이 강태산의 뺨을 툭 때렸답니다. 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그 순간 주변이 싸늘하게 얼어붙었어요. 할배, 말귀 못 알아먹네. 돈 내라니까? 강태산은 고개를 살짝 돌렸다가 다시 최철호를 바라봤어요. 표정 하나 변하지 않았죠. 그러자 최철호는 비웃으며 다시 한번 툭 때렸습니다. 돈 없으면 뭐라도 내놔. 시계든 뭐든. 세 번째 손이 날아왔어요. 뚝. 이번엔 조금 더 세게 맞았답니다. 강태산의 낡은 등산복 목 부분에서 뭔가 반짝이는 게 보였어요. 바로 군번줄이었죠. 오, 저 낡은 줄이나 벗어. 그거라도 팔면 되겠네. 그 순간 강태산의 손이 움직였어요. 천천히, 아주 천천히 목에 걸린 군번줄을 꽉 쥐었답니다.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강태산은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깊게, 아주 깊게 숨을 들이마셨죠. 주변 등산객들은 숨을 죽인 채 그 장면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누구 하나 움직이지 못했답니다.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죠. 야, 빨리 안 벗어? 그때 강태산이 천천히 눈을 떴어요. 조폭들은 그 모습을 보며 비웃음을 터뜨렸죠. 하지만 뭔가 달랐습니다. 강태산의 눈빛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거든요. 그리고 입을 열었을 때
목소리가 한 옥타브 낮아져 있었어요. 젊은 친구. 차갑고 무거운 목소리였습니다. 마치 얼음장 위를 걷는 듯한 느낌을 주는 음성이었죠. 조폭들의 비웃음이 순간 멈췄어요. 지금 멈추면 다들 무사할 걸세. 최철호는 그 말을 듣고 어이없다는 듯 복소를 터뜨렸습니다. 크크크. 이 할배 미쳤나? 야들아, 이 영감 정신 좀 차리게 해줘. 부하일이 주먹을 쥐고 강태산에게 다가갔어요. 다른 부하들도 하나 둘 강태산을 둘러싸기 시작했죠. 등산객들은 숨죽이며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강태산은 지팡이도 들지 않은 채 그냥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마치 태풍의 눈 속에 서 있는 것처럼 고요했답니다. 안 돼요! 등산객 여자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부하일이 강태산을 밀치려고 거칠게 손을 뻗었거든요. 그 순간이었습니다. 강태산의 눈빛이 번쩍 빛났어요. 시간이 느리게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부하일의 손이 강태산에게 다가오는 모습이 슬로우 모션으로 보였죠. 바로 그 순간 강태산의 손이 번개처럼 움직였어요. 부하일이 멱살을 잡으려던 그 찰나 강태산의 오른손이 부하의 손목을 정확하게 낚아챘죠. 그리고 그 다음 순간 딱! 뼈가 꺾이는 선명한 소리가 등산로에 울려 퍼졌습니다. 크! 부하일의 비명이 터져나왔어요. 0.5초. 단 0.5초 만에 부하일은 무릎을 꿇고 말았습니다. 손목이 이상한 각도로 꺾인 채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서 바닥에 무릎을 박은 거예요. 주변이 순식간에 정적에 휩싸였어요. 등산객들은 입을 벌린 채 그 광경을 바라보고 있었고요. 최철호의 표정도 순식간에 굳어졌습니다. 방금 뭐가 어떻게 된 거지? 눈 깜짝할 사이에 자기 부하가 무릎 꿇고 있는 이 상황을 최철호는 이해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강태산은 여전히 차분한 표정이었어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담담한 얼굴로 서 있었죠. 그러더니 부하일의 손목을 조용히 놓아줬습니다. 부하일은 그대로 바닥에 쓰러졌어요. 그 순간 부하두가 완전히 이성을 잃었어요. 이 새끼! 감히! 주먹을 불끈 쥐고는 강태산의 얼굴을 향해 있는 힘껏 휘둘렀죠. 쾅! 하는 바람소리가 날 정도로 엄청난 힘이 실린 주먹이었어요. 하지만 강태산은 마치 모든 걸 예상이라도 한 듯 딱 반걸음만 뒤로 물러섰답니다. 휙! 주먹이 강태산의 코끝을 스치고 지나갔어요. 부하이의 몸이 주먹의 관성으로 앞으로 쏠리는 그 찰나 강태산의 손이 번개처럼 움직였습니다. 부하이의 팔을 낚아채더니 한 동작으로 자신의 어깨 위로 쑥 끌어당겼어요. 어? 부하이의 몸이 공중으로 붕 떠올랐습니다. 마치 시간이 천천히 흐르는 것처럼 그의 몸이 공중에서 한 바퀴 회전했어요. 팔다리가 허공을 휘젓고 눈은 공포로 크게 떠졌죠. 그리고 다음 순간 쿵! 등부터 바닥에 처박혔습니다. 흙먼지가 확 피어오르고 주변의 나뭇가지들이 우두둑 부러지는 소리가 났어요. 부하이는 신음을 흘리며 몸을 비틀었지만 일어나지 못했답니다. 놀라운 건 강태산의 얼굴이었어요. 숨 한 번 거칠게 쉬지 않고 표정 하나 변하지 않은 채 그저 담담하게 서 있었거든요. 마치 방금 전 일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말이죠. 뭐야 이 할배. 도대체 뭐야? 최철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이건 상상도 못한 상황이었죠. 그때 부하 3과 부하 2가 서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둘이서 동시에 덤비자 무언의 신호가 오갔어요. 야! 같이 간다! 오라. 두 명이 동시에 강태산을 향해 달려들었습니다. 그 순간 부하 3이 주머니에서 뭔가를 꺼내들었어요. 손바닥만한 접이식 칼이었죠. 찰칵 날카로운 칼날이 튀어나오는 소리가 등산로에 울려 퍼졌습니다. 이 X새끼, 오늘은 진짜 죽여버린다. 칼을 번쩍 들어 올린 부하 3이 미친 듯이 강태산을 향해 돌진했어요. 아, 칼이다. 저 노인분 도망가세요. 주변 등산객들이 비명을 지르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하지만 강태산은 전혀 당황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여유롭게 바닥에 떨어져 있던 지팡이를 집어들었죠. 아까 부하 2가 던져버렸던 그 나무 지팡이였어요. 칼을 휘두르며 덤벼드는 부하 3. 강태산은 지팡이를 단숨에 휘둘렀습니다. 탁! 칼을 든 손목을 정확히 내리쳤어요. 으아! 손목에 고통이 스친 부하 3의 손에서 칼이 대굴대굴 굴러떨어졌어요. 하지만 강태산의 공격은 거기서 끝이 아니었죠.
지팡이 끝을 단숨에 돌려 부하삼의 명치를 정확히 찔러 넣었습니다. 푹 둔탁한 소리와 함께 부하삼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크, 크, 크. 숨이 막힌 듯 기침을 토해내며 부하삼이 무릎을 꿇더니 앞으로 고꾸라졌습니다. 그 광경을 본 부하사는 완전히 혼이 빠진 얼굴이었어요. 다리가 후들거리며 뒷걸음질을 치기 시작했죠. 부하네가 뒤에서 황급히 소리쳤어요. 형님, 이거 뭔가 이상한데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죠. 하지만 최초로는 이미 머리끝까지 화가 난 상태였답니다. 닥쳐. 같이 덤벼. 최철호가 소리치자마자 둘이 동시에 강태산을 향해 돌진했어요. 최철호는 왼쪽에서, 부하사는 오른쪽에서 동시에 덤벼들었죠. 그런데 바로 그 순간이었어요. 강태산이 지팡이를 낮게 휙 내려쳤습니다. 정확히 부하사의 발목을 노린 거예요. 타이밍이 완벽했어요. 부하네가 달려오던 속도 그대로 발이 지팡이에 걸리면서 몸이 앞으로 쭉 날아갔답니다. 쿵! 부하사의 얼굴이 등산로 흙바닥에 그대로 처박혔어요. 으아, 비명과 함께 몸을 뒹굴며 쓰러졌죠. 최철호는 멈칫하며 뒤를 돌아봤어요. 그리고 그 순간 최철호의 눈에 들어온 광경이란 부하일은 배를 움켜쥐고 웅크리고 부하인은 손목을 붙잡고 신음하고 부하 삼는 옆구리를 감싸고 바닥을 기고 부하사는 얼굴을 땅에 박고 신음하고 단 2분도 안 돼서 리명이 와르르 무너진 거예요. 최철호의 이마에서 땀이 주르륵 흘러내렸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그때 강태산이 지팡이를 땅에 톡톡 2번 두드렸습니다. 차분하게, 천천히. 이제 네 차례구나. 최철호는 바닥에 나뒹구는 등산 스틱을 재빨리 집어들었어요. 그리고는 이를 악물며 강태산을 향해 소리쳤죠. 이 늙은이가 등산 스틱을 마구 휘둘렀습니다. 하지만 강태산은 전혀 당황하지 않았어요. 천천히 지팡이를 들어 올리더니 철컹 등산 스틱을 정확하게 막아냈습니다. 그 순간 최철호의 눈이 크게 떠졌죠. 이게 뭐야? 힘이... 강태산은 지팡이로 스틱을 밀어내며 동시에 최철호의 다리를 쓸었어요. 찰나의 순간이었습니다. 최철호는 균형을 잃고 그대로 뒤로 벌렁 낮아빠졌죠. 등이 땅에 부딪히는 소리가 둔탁하게 울렸습니다. 강태산은 차분하게 걸어가 넘어진 최철호의 목덜미에 지팡이 끝을 가져다 댔어요. 딱 하는 소리와 함께 최철호의 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움직이지 마. 목소리는 낮고 차가웠지만 거기엔 절대적인 권위가 담겨 있었어요. 최철호는 숨을 헐떡이며 식은 땀을 흘렸습니다. 강태산은 최철호의 목 뒤쪽을 천천히 살펴봤어요. 거기엔 뱀 한 마리가 새겨진 문신이 선명하게 드러나 있었죠. 강태산의 눈빛이 순간 날카롭게 변했습니다. 명동파, 박철민 밑에서 일하나? 최철호의 눈이 믿을 수 없다는 듯 커졌어요. 어떻게? 강태산은 지팡이에 힘을 조금 더 주며 낮게 말했습니다. 박철민한테 전해. 강태산이 살아있다고. 도망치려던 부하, 다섯가 뒤돌아 달아나려는 순간이었어요. 거기서 낮고 차분한 목소리가 등산로에 울려 퍼졌습니다. 부하 오이 발이 그 자리에 딱 멈춰섰어요. 마치 군대에서 상관의 명령을 들은 것처럼 몸이 본능적으로 반응해버린 거죠. 천천히 고개를 돌려 강태산을 바라보는데 다리가 후들후들 떨리기 시작했답니다. 친구들 데리고 산 내려가거라. 부하오는 멍하니 강태산을 바라보다가 급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비틀거리며 쓰러진 동료들에게 달려갔죠. 그때였어요. 땅바닥에 주저앉아 있던 최철호가 이를 악물며 일어나려 했습니다. 하지만 강태산의 지팡이가 조용히 그의 어깨를 눌렀어요. 최철호는 다시 주저앉을 수밖에 없었죠. 다시는 여기 오지 마.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지만 그 안에 담긴 무게감은 엄청났어요. 최철호는 강태산의 눈을 올려다봤습니다. 그 눈빛 속에는 분노도 증오도 없었어요. 그저 담담한 경고만이 있을 뿐이었죠. 알았어요. 작게 대답한 최철호의 목소리는 처음에 그 거친 기세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 있었답니다. 부하들이 서로를 부축하며 일어났어요. 한 명은 팔을 다른 조폭에게 걸치고 또 한 명은 다리를 절뚝이며 최철호는 허리를 구부정하게 굽힌 채 비틀거렸죠. 그렇게 5명이 서로 의지하며 등산로를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이었어요. 짝짝짝 한 등산객이 박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마치 전염이라도 되는 것처럼 주변에 있던 모든 등산객들이 일제히 박수를 치기 시작했어요. 짝짝짝짝 박수 소리가 등산로 전체에 울려 퍼졌답니다. 조폭들이 쓰러진 그 순간 주변에 있던 등산객들이 하나둘씩 강태산 쪽으로 다가오기 시작했어요. 아까 그 갈취당하던 부부를 포함해서 젊은 사람들, 중년 남녀들까지 모두 놀라움과 감탄이 가득한 표정으로 강태산을 바라보고 있었죠. 할아버님, 정말 대단하십니다. 방금 그거 진짜였어요? 강태산은 숨을 고르며 주변을 둘러봤어요. 괜찮은 애들 다친 데 없나? 등산객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괜찮다고 대답했지만 여전히 강태산에게서 눈을 떼지 못하더라고요. 특히 젊은 여자 등산객 한 명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혹시 무술 같은 거 하셨어요? 아까 그 동작들이 정말... 하지만 강태산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저 묵묵히 지팡이를 다시 짚고 천천히 걸음을 옮기기 시작했죠. 등산객들은 자연스럽게 그의 뒤를 따라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마치 영웅을 호위하는 것처럼 말이죠. 저기, 경찰을 불러야 하는 거 아냐? 저 사람들. 분명히 조직 폭력배 같은데. 그 말에 몇몇 등산객들이 동의하듯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강태산은 여전히 천천히 걸으며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그냥 젊은 친구들이 길 잃었을 뿐이야. 이제 제 갈 길 갈 거네. 그 순간 뒤에서 급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잠깐만요. 모두가 뒤를 돌아봤는데 50대로 보이는 중년 남자가 헐레벌떡 달려오고 있었어요. 얼굴엔 땀이 송글송글 맺혀 있고 눈빛은 뭔가 알 수 없는 감정으로 가득했죠. 그는 강태산 앞에서 멈춰 섰고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저기, 혹시 강태산은 그 남자를 물끄러미 바라봤어요. 그리고는 무심코 목에 걸린 군번줄을 만지작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강태산이 막 산길을 내려가려는 순간이었습니다. 한 중년 남자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어요. 멀찍이 서서 강태산의 얼굴을 뚫어져라 바라보고 있었죠. 남자의 눈빛엔 뭔가 확신하려는 듯한, 하지만 동시에 믿기 어려워하는 복잡한 감정이 가득했습니다. 혹시 강태산 중령님 맞으십니까? 그 목소리에 강태산의 발걸음이 딱 멈췄어요. 천천히, 아주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남자의 얼굴을 마주한 강태산의 눈빛이 흔들렸어요. 뭔가 낯익은 느낌. 하지만 30년이란 세월이 만들어낸 변화 때문에 확신할 수 없었죠. 제가 누구시죠? 그때였습니다. 남자가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목에 걸린 낡은 군번줄을 꺼내 들었어요. 세월의 흔적이 가득한, 하지만 여전히 선명한 그 군번줄. 강태산의 눈이 점점 커졌습니다. 자신의 목에 걸린 것과 똑같은 군번줄이었거든요. 자네, 설마... 남자의 목소리가 심하게 떨렸습니다. 눈가에 눈물이 가득 고였어요. 박상철입니다. 1995년 7월 23일 절벽에서 중령님께서 직접 구해주신... 강태산의 손에서 지팡이가 떨어졌어요. 덜컹 하는 소리와 함께 지팡이가 바닥에 나뒹굴었습니다. 상철이, 자네가 상철이구나. 중령님, 30년 동안 찾아뵙고 싶었습니다. 박상철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강태산도 눈시울이 붉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주변 등산객들이 숙연하게 이 장면을 지켜봤어요. 무슨 일인지 정확히는 모르지만 뭔가 특별한 재회라는 걸 본능적으로 느낄 수 있었거든요. 강태산이 떨리는 손으로 박상철의 어깨를 꽉 잡았습니다. 예, 살아 있었구나. 두 사람은 산 중턱의 낡은 벤치에 나란히 앉았어요. 주변엔 새소리만 들릴 뿐 한참 동안 아무 말도 없었죠. 박상철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중령님, 그때 절벽에서 중령님이 절 구하고 실종되셨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중령님이 돌아가신 줄 알았어요. 실종이라 그렇게 기록됐구만. 군에서 순직 처리하고 장례식까지 치렀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강태산은 쓸쓸한 미소를 지으며 천천히 바지를 걷어 올렸어요. 왼쪽 무릎 아래로 울퉁불퉁한 흉터가 드러났죠. 부상이 심했지. 왼쪽 무릎이 완전히 박살이 났어. 절벽 아래로 떨어지면서 바위에 부딪혔거든.
6개월 동안 병원 신세만 졌네. 그래서 연락을 안 하신 겁니까? 가족한테 폐만 끼칠까 봐서 군인으로 죽는 게 낫다고 생각했어. 순직 처리되면 유족연금이라도 나오니까. 박상철은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숙였어요. 중령님, 그럼 아드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아버지가 살아계신 걸 아셨나요? 강태산의 얼굴이 순간 어두워졌습니다. 한참을 침묵하던 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10년 전에 아들놈이 산에서 사고로 죽었어. 네, 내가 절벽에서 자네를 구한 것처럼 아들놈도 누군가를 구하려다 떨어졌다더군. 그 녀석도 군인이었거든. 박상철은 충격에 말을 잇지 못했어요. 강태산은 멀리 산 너머를 바라보며 계속 말했습니다. 손자 녀석이 그때 10살이었어. 지금 20. 며느리가 혼자 키웠지. 나는 멀리서 지켜만 봤네. 중령님, 왜 그러셨습니까? 왜 가족한테? 불구가 된 몸으로 뭘 할 수 있겠나. 무릎이 이 모양인데 차라리 순직한 영웅으로 남는 게 나았어. 박상철은 주먹을 불끈 쥐었어요. 그리고 벌떡 일어나 강태산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중령님, 제 아들 만나주셔야 합니다. 아들? 네, 저 그날 절벽에서 구조되고 나서 아내를 만났습니다. 결혼하고 아이를 낳았어요. 중령님 덕분에 태어난 아이니까요. 며칠 후 강태산은 단칸방에서 라면을 끓이고 있었어요. 좁은 방 안에 라면 끓는 소리만 구수하게 울려 퍼지고 있었죠. 그런데 바로 그 순간이었어요. 현관문이 거칠게 열리면서 경첩이 삐걱거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강태산이 고개를 들자 양복을 말끔하게 차려입은 남자들이 1명, 2명, 3명, 10명이나 우르르 들어왔어요. 순식간에 좁은 방 안이 사람들로 가득 찼죠. 그리고 그 남자들 사이에서 한 남자가 천천히 걸어 나왔는데 50대 중반으로 보이는 이 남자는 고급 양복을 입고 있었고 얼굴엔 차갑고 냉소적인 표정이 걸려 있었어요. 바로 명동파 두목 박철민이었습니다. 강태산은 라면을 젓던 젓가락을 천천히 내려놓았어요. 표정이 굳어지면서 눈빛이 날카로워졌죠. 박철민은 방 안을 천천히 둘러보더니 강태산을 빤히 쳐다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강태산, 30년 만이군요. 목소리엔 묘한 감정이 섞여 있었어요. 강태산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며 낮게 말했습니다. 철민이? 박철민은 비웃듯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직도 절 기억하시네요. 영광입니다, 형님. 그 말에 뒤에 서 있던 부하들이 일제히 방 안을 둘러쌌습니다. 좁은 방이 순식간에 숨막히는 공간으로 변했죠. 강태산은 침착하게 박철민을 바라보며 물었어요. 무슨 일이냐? 박철민은 냉소를 머금은 채 한 걸음 더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차갑게 물었죠. 형님, 왜 그땐 날 버리셨습니까? 박철민의 눈빛이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갑자기 그의 시야가 흐릿하게 변하더니 모든 색이 빠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1995년 어느 군부대 영창 앞 젊은 박철민이 2명의 헌병에게 팔을 붙잡힌 채 끌려가고 있었어요. 20대 초반의 그는 군복이 구겨진 채 눈물 범벅이 된 얼굴로 뒤를 돌아보고 있었죠. 중령님, 제 말 좀 들어주십시오. 그때 군복을 빳빳하게 차려입은 40대의 강태산 중령이 차갑게 서 있었습니다. 지금보다 훨씬 젊지만 그 눈빛만큼은 지금과 똑같이 날카로웠어요. 군납비리에 손을 댔다고? 이병 박철민. 중령님, 저는 정말 억울합니다. 선임이 시켜서 어쩔 수 없이. 증거가 명확해. 네 계좌로 돈이 들어간 기록이 다 있어. 넌 군인 자격이 없어. 헌병들이 박철민을 잡아당기자 그는 버둥거리며 무릎을 꿇었습니다. 중령님, 딱 한 번만 봐주십시오. 제가 잘못했습니다. 강태산은 고개를 저으며 서류철을 닫았어요. 불명예 제대 처리한다. 당장 짐 싸. 형님이라고 불러도 되죠? 형님. 박철민의 절규가 영창복도에 메아리 쳤지만 강태산은 돌아서서 걸어가기만 했습니다. 뒷모습만 남긴 채 차갑게 사라져버렸죠. 그리고 화면이 다시 컬러로 돌아왔습니다. 현재의 박철민이 떨리는 입술로 중얼거렸어요. 그날 이후 전 조폭이 됐습니다.
군대에서 쫓겨난 놈은 아무데도 취직이 안 되더군요. 강태산이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네가 선택한 길이다. 박철민의 목소리가 갑자기 높아졌어요. 아니, 형님이 날 이 길로 밀어넣었어요. 바로 그때 박철민이 천천히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어요. 화면을 몇 번 터치하더니 강태산에게 들이밀었습니다. 거기엔 한 젊은 남자의 사진이 선명하게 보였죠. 서울대 캠퍼스 앞에서 찍은 사진이었어요. 깔끔한 옷차림에 책가방을 메고 활짝 웃고 있는 모습. 강태산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졌습니다. 강민우 학생이죠. 서울대 법대 3학년. 참 잘생겼더군요. 형님을 닮았나 봅니다. 강태산의 주먹이 저도 모르게 꽉 쥐어졌어요. 손이 부들부들 떨리기 시작했죠. 30년 넘게 전쟁터에서도 흔들리지 않았던 그 손이 말이에요. 우리 조직 조카들이 말입니다. 캠퍼스에서 우연히 마주쳤다고 하더라고요. 박철민이 화면을 다시 넘겼어요. 이번엔 도서관 안 사진이었습니다. 민우가 책상에 앉아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모습. 누가 봐도 몰래 찍은 사진이 분명했죠. 예, 손자한테 손대면 목소리가 낮게 갈라졌어요. 그 목소리엔 분노와 공포가 동시에 섞여 있었습니다. 손대긴요, 형님. 그냥 인사만 했어요. 아직은요. 박철민이 여유롭게 웃으며 휴대폰을 주머니에 도로 넣었습니다. 근데 말이죠. 형님이 제 말을 안 들으시면 글쎄요. 그땐 제가 뭘 할지 저도 모르겠습니다. 무슨 소리냐? 간단합니다, 형님. 무릎 꿇고 사과하세요. 30년 전 그날처럼요. 강태산은 천천히, 정말 천천히 무릎을 굽히기 시작했어요. 그 모습을 본 박철민의 부하들은 참았던 웃음을 터뜨리기 시작했습니다. 크크, 저 꼴 좀 봐라. 백골부대 중장님께서 무릎 꿇으시네. 야, 이거 완전 명장면인데? 사진 찍어야 되는 거 아니야? 와, 진짜 전설이 무너지는 순간이다. 이야! 박철민은 재빨리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 들었어요. 화면을 강태산에게 향하며 촬영 버튼을 누를 준비를 했죠. 잘했어, 강태산. 이 영상 평생 간직할 거야. 자, 이제 제대로 무릎 꿇어봐. 강태산의 한쪽 무릎이 차가운 바닥에 닿았습니다. 손자 강민우를 생각하며 이를 악물고 있던 그 순간, 갑자기 사무실 문이 거칠게 열렸어요. 너무 갑작스러운 소리에 박철민과 부하들 모두가 화들짝 놀라며 문 쪽으로 고개를 돌렸죠. 박철민, 긴급 체포한다. 문틈 사이로 30대 남자가 들어섰는데 경찰 특공대 마크가 선명한 전술복을 입고 있었어요. 그 뒤로 완전 무장한 특공대원 20명이 우르르 몰려 들어왔습니다. 검은 헬멧에 방패와 진압봉을 든 대원들이 순식간에 사무실을 포위했어요. 뭐야 이게? 너희 지금 뭐 하는 거야? 박철민, 당신은 공갈 협박, 불법 감금 혐의로 긴급 체포한다. 대원들 확보해. 특공대원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며 박철민과 부하들을 제압하기 시작했어요. 이게 무슨... 야! 손 놔! 강태산은 천천히 무릎에서 힘을 빼고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깊게, 정말 깊게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어요. 특공대원들이 박철민과 조직원들을 단숨에 제압했습니다. 숙련된 동작으로 한 명 한 명 바닥에 눕히더니 수갑을 채우기 시작했어요. 철컹 철컹 차가운 금속 소리가 등산로에 울려 퍼졌죠. 박철민은 바닥에 얼굴이 눌린 채 이를 갈았어요. 이 새끼들 감히 명동파를. 하지만 특공대원의 무릎이 등을 더 강하게 짓누르자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였어요. 박민수가 강태산 앞으로 걸어왔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오른손을 이마에 갖다 댔어요. 딱 완벽한 군대식 경례였죠. 강태산 예비역 중장님. 주변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등산객들도 특공대원들도 모두가 숨을 죽이고 그 장면을 지켜봤어요. 강태산의 눈이 크게 떠졌습니다. 자네가 설마... 박민수가 경례를 내리고 깊게 고개를 숙였어요. 박상철의 아들 박민수입니다. 경찰 특공대장으로 복무 중입니다. 강태산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박상철, 30년 전 절벽에서 구해냈던
그 어린 이병의 이름이었죠. 아버지께 모든 걸 들었습니다. 1995년 백골부대 훈련장에서 절벽 아래로 떨어진 아버지를 중령님께서 직접 로프 하강에서 구해주셨다고요. 강태산의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손등으로 눈가를 훔치며 고개를 돌렸지만 그 떨림을 숨길 수가 없었죠. 박민수가 다시 한번 허리를 깊이 숙였습니다. 중령님이 아니었다면 저는 태어나지도 못했습니다. 아버지는 제가 특공대에 들어갈 때 말씀하셨어요. 강태산 중령님처럼 정의롭게 살라고요. 박민수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평생 은혜 갚겠습니다. 아버지와 저 두 목숨이 중장님 덕분입니다. 강태산이 천천히 걸어가 박민수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주름진 손이지만 그 안에는 여전히 힘이 담겨 있었어요. 장하다. 네 아버지도 자랑스러워하실 거다. 주변 등산객들 사이에서 감탄의 한숨이 터져 나왔습니다. 누군가 눈물을 훔쳤고 누군가는 손으로 입을 막았어요. 그때 특공대원들이 박철민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박철민이 끌려나가면서 강태산을 똑바로 째려봤어요. 이게 끝이 아니야, 중장. 하지만 그의 목소리엔 더 이상 여유가 없었습니다. 분노만 가득한 패배자의 눈빛이었죠. 경찰차 뒤편에서 수갑찬 박철민이 고개를 떨구고 서 있었어요. 특공대원들이 그를 차로 태우려는 순간 강태산이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박철민은 강태산의 발소리를 듣고도 고개를 돌렸어요. 비켜요. 보기 싫으니까. 목소리는 차가웠지만 어딘가 떨리고 있었죠. 강태산은 멈추지 않고 박철민 앞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아주 조용히 입을 열었어요. 철민아. 박철민의 어깨가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강태산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말을 이었어요. 미안하다. 내가 네 인생을 망쳤구나. 박철민의 눈가가 붉어지기 시작했어요. 수갑 찬 손이 부들부들 떨렸죠. 이제 와서 무슨 소용이에요. 이미 다 끝났잖아요. 목소리에 원망과 슬픔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강태산은 박철민의 어깨에 손을 올렸어요. 하지만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감옥에서라도 다시 시작해라. 박철민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30년 동안 쌓아온 원망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죠. 형님, 저는 목이 메어 말을 잇지 못했어요. 강태산이 박철민의 어깨를 꽉 잡았습니다. 기다리고 있겠다. 네가 진짜 새 사람이 되어 나올 때까지. 박철민은 고개를 떨구고 흐느꼈어요. 특공대원들이 그를 경찰차로 안내했습니다. 차문이 닫히고 창문 너머로 박철민의 눈물 젖은 얼굴이 보였죠. 강태산은 묵묵히 서서 경찰차가 천천히 떠나가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서울대학교 정문 앞 강태산은 낡은 등산복 차림으로 서성이고 있었어요. 캠퍼스를 오가는 학생들의 활기찬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는 주머니 속 손을 꽉 쥐었답니다. 민우는 잘 지내고 있을까? 10년 전 그날 이후 손자를 마주할 용기가 없었던 거죠. 그때 도서관 건물에서 한 청년이 나왔어요. 검은색 패딩을 입고 두툼한 책 몇 권을 들고 있는 모습, 바로 강민우였습니다. 21살이 된 민우는 훤칠한 키에 단정한 인상을 하고 있었어요. 강태산은 본능적으로 몸을 돌려 나무 뒤로 숨었답니다. 멀리서 지켜보기만 하려던 거였죠. 민우는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웃고 있었어요. 강태산의 눈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잘 컸구나. 네 아버지처럼. 바로 그 순간이었어요. 민우가 무언가를 느낀 듯 고개를 돌리더니 강태산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민우의 얼굴이 굳어지더니 눈이 점점 커지기 시작했어요. 할아버지? 책들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민우는 그 자리에서 뛰기 시작했어요. 강태산을 향해 전력 질주하는 민우의 모습이 슬로우 모션처럼 펼쳐졌답니다. 눈물이 민우의 뺨을 타고 흘러내리고 있었죠. 할아버지! 민우는 강태산의 품에 안겼어요. 강태산의 팔이 손자를 꼭 끌어안았습니다. 둘 다 말없이 그렇게 서 있었어요. 민우의 어깨가 흔들리고 있었죠. 할아버지, 어디 계셨어요? 연락도 없이. 얼마나 걱정했는데. 목이 메어 말을 잇지 못하는 민우의 등을 강태산이 천천히 쓰다듬었습니다. 미안하다, 민우야. 엄마가 얼마나 걱정하셨는데요. 매일 전화기만 붙잡고 계셨어요. 강태산의 눈가가 붉어졌어요. 깊게 숨을 들이마신 강태산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네 아버지를 구하지 못해서 할아버지가 너무 미안해서. 민우가 고개를 들어
강태산을 바라봤어요. 눈물로 범벅이 된 얼굴이었죠. 할아버지 잘못 아니에요. 그때 강태산의 머릿속에 10년 전 그날의 기억이 세피아빛처럼 떠올랐습니다. 설악산 등반로, 하얀 눈으로 뒤덮인 겨울산. 당시 60대였던 강태산과 40대의 아들 민호가 함께 등반하고 있었죠. 민호야, 조심해라. 요즘 폭설 경보가 자주 내려왔어. 아버지, 걱정 마세요. 저도 아버지한테 배운 사람인데요. 제가 앞장서서 안전하게 모실게요. 아들의 환한 웃음이 눈부시게 빛났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이었어요. 우르르르릉. 갑자기 산 위쪽에서 굉음이 들려왔습니다. 눈사태였죠. 민호야, 위험해.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하얀 눈덩어리가 무서운 속도로 쏟아져 내려오면서 민호를 집어삼켰습니다. 민호야, 민호야. 아, 강태산이 미친 듯이 달려갔지만 아들은 이미 눈에 완전히 묻혀버렸어요. 손으로 눈을 파헤치고 또 파헤쳤지만 아들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얼마 후 도착한 구조대원이 고개를 숙이며 말했죠. 중장님, 이 정도 눈사태면 살아계실 확률이 거의... 그 말을 듣는 순간 강태산의 다리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무릎이 꺾이며 눈 위에 주저앉았어요. 민호야. 아빠가 잘못했다. 아빠가. 평생 눈물 한 방울 보이지 않던 강철 같은 군인이 그날 눈 속에서 통곡했습니다. 화면이 다시 현재로 돌아왔습니다. 민우가 할아버지의 떨리는 손을 꼭 잡으며 말했어요. 할아버지. 아빠는 항상 할아버지 자랑하셨어요. 영웅이라고, 나라를 지킨 분이라고, 제가 닮고 싶은 분이 할아버지라고, 할아버지가 지켜주신 나라에서 법을 공부하고 싶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순간 강태산의 눈에서 주르륵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민호야, 아빠가 미안하다. 으아. 평생 참아왔던 감정이 터져나왔습니다. 10년 동안 가슴속 깊이 묻어뒀던 슬픔과 죄책감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죠. 강태산은 손자의 어깨에 얼굴을 묻고 마침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박상철의 집 식탁은 정말 푸짐했어요. 김치찌개, 제육볶음, 계란말이, 김치전까지. 와, 진짜 한상 가득 차려진 거예요. 강태산과 민호 그리고 박상철 가족의 식탁에 둘러앉았는데 박민수도 함께 자리했답니다. 중령님, 건배하시죠. 오늘 같은 날 술 한잔 안 하면 섭섭하지 않습니까? 박상철이 소주잔을 들어 올리자 모두가 따라 잔을 들었어요. 강태산도 천천히 잔을 들어 올리며 식탁 위 따뜻한 얼굴들을 하나하나 바라봤답니다. 이제 외롭지 않겠구나. 그 말에 박상철의 눈가가 붉어졌어요. 중령님, 우리가 가족입니다. 진짜 가족이에요. 민우가 박민수를 향해 고개를 돌렸어요. 형님, 할아버지 구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진심으로요. 당연한 일이죠. 저희 아버지 목숨 구해주신 분이잖아요. 당연히 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식탁 위로 웃음소리가 퍼져나갔어요. 박상철 아내가 강태산 그릇에 반찬을 한가득 담아주고 민우는 박민수와 격이 없이 이야기를 나눴답니다. 강태산은 그 모습을 조용히 바라보다가 가슴에 걸린 군번줄을 천천히 만지작거렸어요. 그리고 입가에 잔잔한 미소가 번졌답니다. 강태산은 천천히 북한산 정상을 향해 발걸음을 옮겼어요. 등산로는 점점 가팔라졌고 무릎에서는 욱신거리는 통증이 느껴졌죠. 하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한 걸음, 또 한 걸음. 이를 악물고 계단을 올랐어요. 조금만 더 가면 돼. 마침내 강태산이 북한산 정상에 올라섰습니다. 거친 숨을 몰아쉬며 앞을 바라보니 서울 시내 전체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더라고요. 높은 빌딩들 사이로 한강이 유유히 흐르고 저 멀리 남산타워가 하늘을 찌를 듯 솟아있었어요. 강태산은 천천히 목에 걸린 군번줄을 풀었습니다. 낡고해진 군번줄을 손에 꽉 쥐고 하늘을 향해 천천히 들어올렸어요. 바람이 불어와 군번줄이 하늘거렸습니다. 강태산의 입이 천천히 열렸어요. 전우들, 나 잘 살았다.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너희들이 지켜주고 싶었던 나라. 내가 끝까지 지켰어. 너희들 목까지 다 살았다. 바람이 더 세게 불어왔어요. 마치 하늘에서 누군가 대답하는 것처럼 군번줄이 세차게 흔들렸습니다. 이제 편히 쉬어도 되겠지. 그 순간 강태산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어요.
주름진 볼을 타고 눈물이 천천히 흘러내렸습니다. 하늘을 바라보는 강태산의 얼굴에는 평온함이 가득했어요. 그때였습니다. 할아버지, 뒤에서 민우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강태산이 천천히 고개를 돌리니 민우가 숨을 헐떡이며 뛰어오고 있었죠. 민우는 할아버지 옆에 서서 함께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바람이 두 사람의 머리카락을 흔들었어요. 그렇게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어요. 북한산 등산로 입구. 이른 아침부터 노란 조끼를 입은 한 무리의 사람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답니다. 조끼 뒷면에는 선명하게 등산안전봉사대라는 글씨가 새겨져 있었죠. 그 중심에 강태산이 서 있었어요. 76세가 된 지금도 여전히 꼿꼿한 자세로 등산객들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민우도 노란 조끼를 입고 할아버지 옆에서 등산객들에게 안내 지도를 나눠주고 있었고요. 박민수도 휴일을 맞아 봉사대에 참여해 안전 장비를 점검하고 있었어요. 그때 젊은 등산객 몇 명이 다가오더니 환하게 웃으며 인사를 건넸습니다. 강 대장님, 오늘도 나오셨네요. 강태산은 온화한 미소를 지으며 손을 흔들었어요. 그럼요. 조심히 올라가세요. 오늘 바위길이 조금 미끄러우니까 천천히 가야 해요. 등산객 중 한 학생이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할아버님 덕분에 이 산이 정말 안전해졌어요. 감사합니다. 강태산은 겸연쩍게 웃으며 학생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죠. 아이고, 뭘. 다들 안전하게 다녀오는 게 나한테는 가장 큰 보람이지. 학생들이 활기차게 등산로로 올라가자 뒤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중령님, 오늘도 수고하십니다. 돌아보니 박상철이 같은 노란 조끼를 입고 활짝 웃으며 다가오고 있었어요. 아, 상철이 자네도 왔구만. 오늘 날씨 좋으니까 사람들 많을 거야. 그래서 일찍 나왔습니다. 중령님 혼자 고생하시게 둘 수 없죠. 두 사람은 나란히 서서 등산로를 따라 천천히 순찰을 시작했습니다. 강태산은 아침 산책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현관문을 열기 전 습관처럼 우편함을 열어봤죠. 그런데 평소와 달리 한 통의 편지가 들어있더라고요. 강태산은 편지를 꺼내 발신인을 확인했습니다. 그 순간 눈이 살짝 커지더니 동작이 멈췄어요. 발신 일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거든요. 서울구치소 수용자 박철민. 강태산은 천천히 현관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 편지를 뜯었어요. 펼쳐진 편지지에는 삐뚤빼뚤한 글씨가 빼곡하게 적혀 있었죠. 강태산이 편지를 읽기 시작하자 박철민의 목소리가 들려오는 것 같았어요. 형님, 감옥에서 하루하루 보내며 정말 많이 반성했습니다. 처음엔 억울하다는 생각뿐이었어요. 왜 나만 이렇게 되었나? 형님은 왜 날 가만두지 않았나? 그런 생각들로 가득했습니다. 강태산의 눈이 편지를 따라 천천히 움직였어요. 하지만 형님, 시간이 지나면서 깨달았습니다. 형님 말씀이 맞았어요. 제 선택이었습니다. 30년 전 그 군납비리도 제대 후 조직에 들어간 것도 부하들을 시켜 사람들을 괴롭힌 것도 모두 제가 선택한 길이었어요. 편지를 읽던 강태산의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형님께서 그때 저를 구해주셨던 것처럼 이번에도 저를 구해주신 겁니다. 감옥이라는 곳에 보내주셔서 정신을 차리게 해주신 거죠. 여기서 많이 배웠습니다. 책도 읽고 GED 공부도 하고 있어요. 이땐 강태산의 표정이 조금씩 부드러워지기 시작했어요. 출소는 아직 멀었지만 나오면 형님을 찾아뵙겠습니다. 떳떳하게요. 그때는 형님께 고개 들고 인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 있을 겁니다. 감사합니다. 형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강태산은 편지를 천천히 내려놓았어요. 그리고 창가로 걸어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파란 하늘의 구름이 천천히 흘러가고 있었죠. 강태산의 입가에 잔잔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날도 강태산은 북한산 입구에서 등산객들을 맞이하고 있었어요. 아침 햇살이 따스하게 내리쬐는 가운데 멀리서 한 남자가 천천히 다가오고 있었죠. 깔끔한 작업복 차림에 안전모를 손에 든 그 남자는 강태산을 발견하자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바로 최초로였어요. 한때 이곳에서 등산객들을 협박하고 돈을 뜯어내던 그 조폭 말이죠. 하지만 지금의 최초로는 그때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더 이상 험악한 표정도 으름장을 놓는 태도도 없었어요. 최철호는 멀리서 강태산을 바라보더니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강태산 앞에 섰을 때 깊게 허리를 숙였어요. 할아버님, 죄송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진심 어린 사과였죠. 강태산은 조용히 최철호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담담하게 물었어요. 이제 뭐하나? 건설 현장에서 일용직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매일 새벽 5시에 출근해서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말끝이 조금 떨렸지만 목소리엔 자부심이 담겨 있었어요. 강태산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더니 최철호의 어깨를 가볍게 토닥였습니다. 잘하고 있구나. 그 짧은 한마디가 최철호의 마음 깊은 곳을 건드렸어요. 최철호의 눈가가 순식간에 붉어지더니 눈물이 글썽였습니다. 다시는 그런 짓 안 합니다. 제발 저를 믿어주십시오. 강태산은 여전히 담담한 표정으로 최철호를 바라봤어요. 그리고 천천히 하지만 힘있게 말했습니다. 믿는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에요. 서울중앙지방법원 대회의실에는 새로 임용되는 판사들과 그 가족들로 가득 찼답니다. 단상 위에는 검은 법복을 입은 판사들이 일렬로 서 있었고 그 중앙에 강민우가 있었어요. 객석 맨 앞줄에는 강태산이 며느리와 함께 앉아 있었고 바로 옆에는 박상철 가족이 자리하고 있었죠. 박상철은 강태산의 어깨를 가만히 두드리며 말했어요. 중장님, 오늘 정말 대단한 날입니다. 민우가 판사가 되다니. 강태산은 고개를 끄덕이며 단상 위 손자를 바라봤어요. 10년 전 아버지를 잃고 방황하던 그 소년이 이제 검은 법복을 입고 서 있는 거예요. 사회자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이제 신임 판사들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민우를 포함한 판사들이 일제히 오른손을 들어 올렸어요. 강민우의 또렷한 목소리가 회의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저는 헌법을 준수하고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공정하고 정의롭게 판결하겠습니다. 그 순간 강태산의 눈가가 붉어지기 시작했어요. 며느리도 손수건을 꺼내 눈물을 닦고 있었죠. 강태산은 떨리는 손으로 힘차게 박수를 쳤습니다. 선서가 끝나고 임용식이 마무리되자 민우가 단상에서 내려와 강태산에게 다가왔어요. 검은 법복을 입은 채 할아버지 앞에 섰는데 얼굴에는 감사와 다짐이 가득했답니다. 할아버지, 제가 해냈어요. 아빠처럼 정의로운 사람이 될게요. 약자를 보호하고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 판사가 되겠습니다. 강태산은 손자의 어깨를 꽉 잡았어요. 목이 메어 한동안 말을 잇지 못하다가 간신히 입을 열었습니다. 네 아버지가 하늘에서 지금 너를 보고 계실 거다. 자랑스러워 하실 거야. 민우는 할아버지 품에 안겼어요. 두 사람이 꽉 껴안은 그 모습을 보며 며느리도 박상철 가족도 모두 눈물을 흘렸답니다. 박상철이 다가오며 말했죠. 중장님, 민우야, 가족사진 한 장 찍읍시다. 강태산과 민우, 며느리가 나란히 섰고 박상철 가족도 함께 모였어요. 카메라를 든 직원이 외쳤습니다. 하나, 둘, 셋. 플래시가 터지는 순간 모두의 얼굴에 환한 웃음이 번졌습니다. 겨울이 지나고 봄이 찾아왔어요. 북한산 등산로에는 연두빛 새싹들이 돋아나기 시작했고 따스한 햇살이 산길을 비추고 있었죠. 그 길 위를 강태산이 천천히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예전처럼 꼿꼿하게 걷진 못했지만 지팡이에 의지한 그의 걸음에는 확실히 생기가 돌아와 있었어요. 무릎도 많이 좋아진 것 같았죠. 그때 저 멀리서 등산객 한 무리가 다가오더니 반갑게 손을 흔들었습니다. 대장님, 오늘도 산에 오셨네요. 아하, 그래요. 오늘 날씨가 너무 좋아서 말이야. 저희도 대장님 덕분에 안전하게 다니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강태산은 환한 미소를 지으며 그들과 악수를 나눴어요. 그 모습을 보니 몇 달 전 조폭들과 싸우던 그 냉혹한 전사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답니다. 조금 더 걸어가자 이번엔 아이들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할아버지! 3명의 꼬마들이 뛰어오더니 강태산 주위를 빙글빙글 돌았습니다. 오, 우리 꼬마 대원들이구나. 오늘도 부모님 손 꼭 잡고 다니기로 약속했지? 네, 약속 지켰어요. 강태산은 호주머니에서 사탕 몇 개를 꺼내 아이들 손에 하나씩 쥐어줬어요. 자, 여기 착한 대원들한테 주는 상이야. 근데 부모님 말씀 잘 들어야 다음에도 준다? 네, 고맙습니다, 할아버지. 아이들이 깔깔 웃으며
제 부모님께로 뛰어가는 모습을 보던 강태산의 얼굴에 따뜻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때 뒤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중령님, 제가 늦었습니다. 강태산이 뒤를 돌아보니 박상철이 등산복 차림으로 서 있었습니다. 상철이 왔나? 오늘은 일찍 퇴근했네? 네, 오늘은 중령님이랑 꼭 같이 걸으려고 일부러 시간 맞췄습니다. 둘은 나란히 걸으며 천천히 정상을 향해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햇살이 두 사람의 그림자를 길게 늘어뜨렸고 주변에선 새소리가 청아하게 울려 퍼졌죠. 한참을 걷던 박상철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중령님, 제가 하나 여쭤봐도 될까요? 뭔데? 중령님, 지금 행복하십니까? 강태산의 발걸음이 잠시 멈췄어요. 그는 고개를 들어 푸른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구름 한 점 없이 맑은 하늘이 눈부시게 펼쳐져 있었죠. 잠시 침묵이 흐른 뒤 강태산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이제야 진짜 살아있는 것 같네. 그 말에 박상철의 눈가가 촉촉이 젖어들었어요. 중령님, 30년 동안 난 죽은 사람처럼 살았어. 과거에 갇혀서 말이야. 근데 이제는 다르네. 민우도 있고 자네도 있고 이산도 있고 이게 진짜 삶이더라고. 박상철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다시 걸음을 옮겼어요. 정상을 향해 천천히 하지만 멈추지 않고 걸어갔습니다. 카메라가 서서히 위로 올라가며 하늘을 비췄어요. 그리고 강태산의 목에 걸린 군번줄이 햇빛에 반짝이며 클로즈업 됐습니다. 그 위에 새겨진 이름 강태산. 화면이 점점 밝아지더니 자막이 천천히 떠올랐습니다. 진정한 영웅은 과거가 아닌 현재를 산다. Fade out